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제빵 기능사 파트 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제빵 기능사 빵류 제조 파트인데요. 먼저 제빵 재료 준비에 있어서 재료별 역할과 특성에 대한 문제, 빈출 포인트입니다. 요거부터 쭉 살펴볼게요. 제품의 바삭한 식감, 바삭바삭한 식감을 주는 요소로는 유지류, 버터 쇼트닝 같은 유지류와 설탕, 그리고 인위적으로 첨가해주는 팽창제가 바삭한 식감을 주는 요소고요. 밀가루는 아니죠. 유지류, 설탕, 팽창제는 밀가루의 글루텐 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제품의 바삭한 식감을 준다. 그리고 제품의 모양과 형태를 단단히 잡아주는 요소. 요 모양과 형태를 잡아준다 나오면 계란, 우유, 밀가루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모양과 형태 나온다. 계란, 우유, 밀가루. 그 다음에 식감을 부드럽게. 키워드는 부드럽게죠. 부드럽게 해주는 요소는 역시 설탕, 유지류, 또 베이킹 파우더, 계란 노른자 등도 유화작용, 연화작용을 통해서 제품 식감을 부드럽게 해줘요. 다음 풍미를 더해주는 요소다 하면 설탕, 소금, 계란, 유제품, 그리고 향신료, 주류 등도 빵을 만들었을 때 맛과 향을 더해주는, 풍미를 더해주는 요소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 반죽을 뭉치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요소, 보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형성, 반죽을 뭉치게 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어떤 요소가 그런 역할을 하죠? 수분이죠. 물입니다. 각 재료 속 수분, 물이 반죽을 뭉치게 한다. 보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품을 부풀게 해서 볼륨감과 부드러움을 형성하는 요소, 즉 팽창성을 부여하는 요소죠. 팽창제, 유지류, 계란, 반죽 내 수분 등이 제품을 부풀게 해주고 볼륨감과 부드러움을 형성하는 요소다. 따라서 다음 중 제품의 어떤 역할과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하나 주고 그거 찾아내는 형식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은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인데요.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을 나누는 핵심 기준은 설탕과 밀가루다. 설탕과 밀가루 사용량을 비교해서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많고 액체류가 밀가루나 설탕량보다 많은 배합이 고율배합입니다. 따라서 액체류가 많고 또 그 수분을 설탕의 보습성을 이용해서 표면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보다 반죽이 안정된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어요. 뭐를 하면? 고율배합을 적용하면 반대로 저율배합은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적고 즉 밀가루가 더 많고 액체류가 적은 걸 말합니다. 설탕 사용량 많고 액체류 적다. 저율배합. 고율배합은 설탕 사용량이 밀가루보다 많다. 즉 고율, 저율은 설탕 비율을 보면 되겠죠. 설탕 비율이 많으면 고율, 설탕 비율이 적으면 저율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저율배합은 수분보다는 유지 중심의 반죽형 제품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고율배합은 유지보다는 수분이 많은 계란 중심의 거품형 제품에 적합하다. 대표적인 예로 고율배합은 레이어 케이크나 초콜릿 케이크, 대부분의 케이크 시트 종류가 다 고율배합이고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율배합으로 할 수도 있고 저율배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제과, 제빵보다는 제과에서 요 고율배합, 저율배합 개념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요 제과에서의 배합은 거의 모두가 고율배합이에요. 어쨌든 요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된다.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비교, 설탕 기준으로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으면 고율배합, 설탕이 적으면 저율배합이고요. 계란 중심의 거품형 제품에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믹싱 중에 공기 혼입 정도는 고율배합이 많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단위 부피당 무게, 비중은 고율배합이 낮겠죠. 따라서 많이 부푸니까 화학적 팽창제 사용량은 줄인다. 요게 고율배합입니다. 저율배합은 그 반대고요. 그리고 구울 때도 굽기 온도를 설정할 때 고율배합은 오버베이킹, 즉 저온에서 장시간 굽고요. 고율배합은 굽기 온도 낮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반대로 저율배합은 언더베이킹, 고온 단시간으로 굽고 굽기 온도다 하면 초기 온도를 높게 설정한다. 즉 굽기 온도 높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옵니다. 요 오버베이킹과 언더베이킹은 시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시간을 오버해서, 즉 장시간 굽고 온도는 낮게, 저온에서 장시간 굽는다. 오버베이킹, 고율배합 제품에 적합하고 언더베이킹은 시간 개념으로 언더, 좀 단시간 짧게 굽는다. 어떤 온도에서? 고온에서. 이게 저율배합 제품에 적합해요.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잡고 계셔야 지문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문들이 나오는지 핵심 지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밀가루는 제과 제품의 구조 형성 기능한다. 아까 제품의 모양과 형태를 단단히 잡아주는 요소로 밀가루 있었죠? 계란, 우유, 밀가루가 제품 모양, 형태 잡아주는 기능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과 기능사라고 제과 관련 문제만 나오고 제빵 기능사는 빵 관련 문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호 교차 출제되는 문제가 20-30%는 됩니다. 따라서 제과, 제빵, 필기는 보통 제과 따시는 분들이 제빵도 같이 따시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만 응시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다 공부하고 필기는 같은 날 2개 다 시험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케이크 제조 시에는 박력분 사용하죠.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7에서 9%, 회분 함량은 0.4% 이하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적다, 박하다. 그래서 박력분이고 유지 함량이 많은 쿠키류 같은 경우에는 중력분, 퍼프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강력분의 단백질 함량 묻는다 하면 1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10에서 12%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12에서 15%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퍼프 페이스트리는 강력분 사용한다. 자, 밀가루, 설탕, 탈지 분유 등 가루 상태의 재료는 채로 쳐서 사용한다. 오고요. 덩어리 같은 것은 당연히 걸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유는 밀가루와 함께 제품의 구조를 형성한다. 맞죠? 모양과 형태를 잡아준다. 구조 형성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계란, 우유, 밀가루. 계란, 우유, 밀가루 제품 구조 형성. 그 다음에 탈지 분유는 수분을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설탕 또는 밀가루와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탈지 분유는 설탕 또는 밀가루와 분산시킨다. 달걀. 계란은 역시 밀가루와 함께 구조 형성 기능하죠. 따라서 구조 형성, 으깨밀. 우유, 계란, 밀가루는 구조 형성한다. 달걀은
전란의 75%가 수분입니다. 몇 프로? 75%가 수분. 전란이라고 하면 노른자 흰자를 합친 거고요. 껍질이 무게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계란 한 개가 65g 정도라고 보면 전란이 한 50에서 60g, 계란 흰자가 전체 무게의 60%를 차지해서 무게로 따지면은 30에서 3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른자가 전체 무게의 30%, 15에서 20g 정도 된다. 이런 달걀은 75%가 수분이고요. 따라서 반죽 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수분 공급원이 되겠죠.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달걀 관련 지문 쭉 보겠습니다. 달걀은 반죽에 공기를 혼입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굽기 중에는 팽창한다. 자, 거품기를 이용해서 달걀 흰자를 저었을 때 조밀한 거품으로 형성된 머랭을 얻을 수 있겠죠. 공기가 혼입돼서 부풀게 되고 역시 굽기 중에 반죽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걀은 커스터드 제품 제조 시에 크림의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커스터드 제조 시 크림의 결합제 역할을 하는 것도 달걀이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요건 물 성분과 기름 성분을 잘 혼합되게 하는, 분리되지 않고 잘 유화되게 할 수 있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분이?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 자, 반죽에 물을 넣는 것은 반죽 되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물은 재료의 식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당연하겠죠? 수분이 많은 제품과 적은 제품, 바삭하다, 부드럽다, 식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리고 반죽 내부의 수분은 굽기 과정에서 증기압을 형성해서 역시 제품을 팽창시키는 역할도 해요. 반죽 내부 수분이 증기압 형성해서 제품 팽창시킨다 하면 오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은 밀가루와 결합해서 글루텐을 형성시키고 반죽 온도 조절 역할도 합니다. 반죽에 섞어주는 물의 온도에 따라 당연히 반죽의 온도도 변할 수 있는 거고, 이 글루텐이라는 게 단백질이죠.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주무르게 되면 끈적끈적한 점착성 있는 덩어리로 남는 게 글루텐입니다. 따라서 물이 필수적이죠. 물이 있어야 밀가루에서 글루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것도 물의 역할을 맡고요. 물이라는 것은 따로 무게를 달아서 우리가 첨가해주는 물도 있지만 우유나 달걀 등 액체 재료 속에 포함된 모든 수분과 건조 재료에 포함된 수분 전부를 포함한다 하면 당연히 오겠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는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연화작용을 해주고 또 팽창작용을 해주죠. 부피를 증가시킨다? 당연히 오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 제품의 향미를 제공하고 설탕의 단맛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소금은 제품의 향미를 제공하고 설탕의 단맛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여기까지 기출되었던 지문들 쭉 살펴봤습니다. 모두 옳은 표현이니까 시험 지문에 등장했을 때 잘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빵 반죽을 준비해 봅시다. 자, 제과 반죽보다 제빵 반죽이 발효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빵에서는 발효 공정을 중심으로 반죽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반죽법은 제품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서 적정한 반죽법을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합표를 작성하는데 베이커스 퍼센트와 트루 퍼센트가 있죠. 베이커스 퍼센트는 밀가루 양을 기준으로 각 재료 중량이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 계산해 주는 게 베이커스 퍼센트. 따라서 밀가루 중량이 분모로 가고 밀가루 중량 분의 각 재료의 중량 곱하기 100% 한 게, 밀가루를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재료의 밀가루에 대한 백분율이 베이커스 퍼센트다. 그 다음에 트루 퍼센트는 밀가루를 포함한 재료 전체 양을 100%로 해서 각 재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트루 퍼센트예요. 자, 교재 요 밑에 계산 공식에서 요 밀가루의 중량이 아니고 전체 중량입니다. 전체 중량분의 각 재료의 중량 곱하기 100 한 게 트루 퍼센트다. 뭐 문제로 잘 나오진 않으니까 베이커스는 밀가루, 트루 퍼센트는 전체 양을 기준으로 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죽 온도에 대한 개념. 제빵에서 이 반죽 온도라고 하면 반죽이 완성된 직후의 온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반죽의 단계별로 얼마나 발전시킬 건가, 얼마나 많이 치댈 건가, 발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 반죽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반죽이 완성된 요 직후 온도, 반죽 온도가 이 반죽 상태 및 발효 속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밀실수 온도 있습니다.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가 밀실수가 최종 반죽 온도, 반죽이 완성된 직후에 최종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요 수돗물 온도는 경제성과 작업성 측면에서 가장 온도 조절이 쉬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밀가루 온도를 전자레인지로 데운다든지 혹은 실내 온도를 지금은 좀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 온도, 수돗물 온도가 경제성, 작업성 측면에서 가장 온도 조절이 쉽다 하면 O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는 이런 개념적인 것보다는 제빵 반죽법에서 각 반죽법에 따라서 적정한 반죽 온도가 몇 도냐 요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100% 출제됩니다. 자, 반죽 온도.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는 27도다. 하지만 제품별로 데니시 페이스트리의 경우에는 18에서 22도가 적정 반죽 온도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 27도, 예외적으로 데니시 페이스트리는 18에서 22도. 스펀지 도우법은 스펀지 반죽 온도와 본 반죽 온도를 따로따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 반죽은 24도, 본 반죽 온도는 27도가 적정합니다. 스펀지 24, 본 27, 스펀지 24, 본 27. 그 다음에 액체 발효법은 28에서 32도 혹은 30도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액체 발효법 2832 혹은 30도. 재반죽법은 27도, 비상반죽법, 노타임 반죽법은 30도가 적정 반죽 온도입니다. 그리고 냉동 반죽법은 이보다 한참 낮죠. 20도가 적정 온도다. 요거까지. 자, 이러한 반죽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와 스펀지법 반죽 온도 둘로 나눠서 각각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은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다. 암기법은 마찰 계수의 경우에는 반산 밀실수, 반산 밀실수, 사용수 온도의 경우에는 반산 밀실마, 반산 밀실마로 외웁니다. 마찰 계수 온도 같은 경우에 반죽 결과 온도 곱하기
3에다가 밀실수,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를 다 더해서 요걸 빼주면 반삼 밀실수 이렇게 해주면 마찰계수가 나온다. 이 마찰계수라는 것은 반죽기가 반죽을 할 때 돌아가는 휘퍼가 있죠. 이렇게 휘퍼가 돌아갈 때 이 휘퍼와 반죽 표면 사이에 마찰이 되겠죠. 퍽퍽퍽퍽 마찰이 될 때 마찰에 의해서 온도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을 마찰계수로 보정해 주는 겁니다. 휘퍼와 반죽 표면 사이에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 이 마찰계수가 반죽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이트법 반죽 온도 마찰계수 물어보면 반삼 밀실수, 마찰 반삼 밀실수고요. 사용수 온도를 물었다 하면 반삼 밀실마로 계산해 줍니다. 반죽 희망 온도에서 곱하기 3 해주고 역시 한 덩어리 빼줘야 되는데요. 요게 밀실마다 방금 구했던 마찰계수와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를 합쳐서 밀실마를 빼주면 요게 우리가 반죽을 할 때 넣어주는 그 사용수 온도가 됩니다. 요 공식에서 나오는 마찰계수에서는 반죽 결과 온도라는 게 나오고 사용수에서는 반죽 희망 온도가 나오죠. 요건 좀 지역적인 내용인데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희망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반죽 후에 내가 희망하는 원하는 온도를 뜻하고 결과 온도는 반죽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측정한 온도가 반죽 결과 온도예요. 마찰계수는 반죽 결과 온도를 쓰고 사용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반죽 희망 온도를 씁니다. 반삼 밀실수 마찰계수고요. 반삼 밀실마 사용수 온도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법에서 얼음 사용량을 물을 때도 있는데요. 요 분모에 있는 8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열량상수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분의 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할 물 온도. 공식이 좀 어렵죠? 자, 요걸 적으라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80수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물수사 퍼 80수다. 물수 4퍼 80수. 요게 얼음 사용량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스펀지법 반죽 온도 할 때 얼음 사용량 역시 똑같아요. 물수 4퍼 80수. 요 80이라는 게 열량상수다. 80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스펀지법에서 반죽 온도 물어볼 때 요 마찰계수와 사용수 온도는 반삼이 아니고 스펀지는 반사입니다. 반사. 반죽 결과 온도에 4를 곱하고 여기다가 덩어리를 빼주는데 마찰계수 구할 때는 밀실수 쓰고요. 스펀지 온도까지 더해서 빼주고 자, 앞에 반사니까 4가지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 스펀지 온도까지 반실수스 빼주고 사용수 온도 할 때는 반죽 희망 온도죠. 여기에다가 4 곱한 거에서 밀실마습니다. 밀실마까지가 아니고 다시 스펀지 온도까지 4가지 온도를 빼줘서 사용수 온도를 구한다. 뭐를 구하는 방법이다? 스펀지법에서의 반죽 온도 구하는 거예요. 역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셔도 되고요. 뭐 완전히 외워지지 않아도 스트레이트법에서는 반삼이고 밀실수, 밀실마. 스펀지법에서는 반사고 4가지 온도. 밀실수스, 그 다음에 밀실마스, 스펀지 온도까지도 고려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얼음 사용량은 물수 4퍼 80수. 80이라는 열량상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반죽 온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과제빵 도구의 종류와 특징, 믹서와 오븐, 그 다음에 제과제빵 설비 도구 관리법까지. 믹서 먼저 보면 수직형인 버티컬형이 있고 호리즌털, 수평형인 호리즌털형이 있죠. 이게 둘 다 수직형으로 되어 있네요. 호리즌털은 수평형이죠. 그 다음에 나선형, 스파이럴형. 요 스파이럴형 같은 경우에는 제빵 전용으로 나옵니다. 먼저 버티컬형은 탁상 위에 설치 가능할 만큼 소형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제과점에서 사용하고 반죽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쁘고 효율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키친에이드, 스메그 등의 소규모 제품이 요 버티컬 믹서입니다. 그리고 호리즌털형은 요건 단일 제품 반죽 대량 생산에 적합한 큰 기계가 요 호리즌털형이에요. 스파이럴형은 나선 형태의 훅이 있다.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글루텐 성능이 떨어지는 밀가루를 사용해도 요 나선형 훅이 큰 힘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힘이 좋아 반죽 성능은 우수하지만 지나치게 고속으로 사용할 시에는 적정 믹싱 단계를 지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설명 나오면 스파이럴, 나선형 믹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제과 전용으로 나오는 기포를 주입하는 에어 믹서, 그리고 휘퍼나 비터, 훅 같은 믹서 안에 반죽과 마찰되면서 돌아가는 믹서에 부가적으로 부착하는 어태치먼트 용도로 휘퍼, 비터, 훅에 대한 설명 헷갈리면 안 됩니다. 휘퍼는 반죽에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릴 때, 부피를 부풀릴 때 휘퍼, 반죽 교반 및 크림 제조 시 사용하는 건 비터고요. 훅은 주로 제빵할 때 글루텐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때 훅 사용합니다. 각각 용도를 기억하셔야 된다. 자, 오븐은 데크 오븐, 터널 오븐, 컨벡션 오븐, 로터리 오븐 요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데크 오븐은 소규모 제과점, 반죽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동일하고 윗불, 아랫불 온도 조절 가능하고 오븐 내 열 전도가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굽기 도중에 제품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대부분이 요 데크 오븐을 사용하죠. 일반 소규모 베이커리에서는. 자, 그리고 대규모 제과제빵 공장에서 사용하는 게 요 터널 오븐입니다. 터널식으로 쭉 통과해서 굽기 때문에 반죽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다르겠죠. 설치 비용이 비싸고 넓은 면적 필요하다. 터널 오븐 체크하시고, 컨벡션 오븐은 컨벡션이라는 말이 대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팬을 이용해서 강제로 대류를 일으킨다. 강제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서 대류 현상으로 빵을 굽기 때문에 이름을 컨벡션 오븐이라고 하고요. 한때 마카롱 열풍이 불었을 때 요 컨벡션 오븐, 스매그 컨벡션 오븐을 하나씩 장만하는 게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요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쿠키용으로 딱딱한 계열빵이나 과자류용으로 뜨거운 대류열로 반죽을 익히는 대류를 뜻하는 컨벡션 기능이 들어간 가정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우노기, 우녹스, 스매그 오븐 등이 이 컨벡션 오븐의 대표적 오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죽의 수분이 금방 없어지고 겉면이 바삭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계열빵이나 과자류에 적합하다. 로터리 오븐은 컨벡션 오븐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을 사용하며 로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전 기능이 있는 요 선반이 들어있습니다. 오븐 내 선반이 회전하기 때문에 고르게 반죽을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 로터리 오븐 찾으시면 돼요. 그 외 제과 제빵 도구들 쭉 보겠습니다. 파이 롤러는 밀어 펴기하는 기구죠. 롤러, 밀어 펴기 후에 냉장 휴지 및 냉동 보관 처리를 위해서 냉장 냉동고 옆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사용 후에 깨끗한 솔로 이물질 제거하고 소독해줘야 됩니다. 파이나 페스트리 반죽에 밀어 펴기 할 때 사용하는 파이 롤러. 그 다음에 발효기는 제빵 전용기기죠. 청소 소독 후에 습기 제거해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도우 컨디셔너, 분할기, 라운더 모두 제빵 전용기기입니다. 도우 컨디셔너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온도, 습도 자동 제어할 수 있고, 도우 반죽의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반죽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도우 컨디셔너. 분할기는 반죽을 일정 크기로 분할해주는 기기죠. 라운더는 둥글리기, 라운더, 표면 정리 기능도 있습니다. 역시 관리할 때는 청소 소독해주고 습기 제거해주고 이물질 제거, 소독 처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튀김기는 자동으로 유지류에 온도 조절 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일정한 온도로 도넛류 같은 튀기는 제품의 상태를 관리해줄 수 있는 기기가 튀김기. 기름을 재사용하는 건 안 되겠죠. 기름 재사용 금하고 씻을 때는 비눗물을 10분간 끓여서 세척한 후에 건조한다. 요거 맞습니다. 오 하셔야 된다. 튀김기 관리하는 방법은 비눗물을 10분간 끓여서 세척 후에 건조한다. 비눗물을 끓여? 하고 X할 수 있는데 요거 맞는 방법이란 거. 반죽을 분할하거나 긁어낼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는 중성세제로 세척 후 자외선으로 소독한다. 그 다음에 스패츌라는 케이크 제조시나 제과 반죽 믹싱시 혹은 짤주머니에 옮길 때 스패츌라를 이용해서 덜어서 반죽을 덜어서 사용할 때 스패츌라 사용하고 역시 중성세제로 세척 후 자외선 소독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죽을 한다는 것은 여러 재료를 한데 모아서 뭉침으로 인해서 반죽이라는 형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해주는 작업인데요. 이 반죽의 여러 가지 특성, 가소성, 신장성, 크림성, 쇼트닝성, 안정성이 뜻하는 게 뭐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소성이라는 것은 가능할 가, 소라는 것은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소성. 우리가 미술대학 같은 데 보면 조속가라고 있죠. 그 소자하고 똑같습니다. 고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형태가 뒤바뀐 후에 그 힘이 없어져도 여기 중요하죠. 본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 즉 반죽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원래 요 뭉쳐진 반죽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제거해도 모양 그대로 있다. 이렇게 똥 모양 쿠키를 만들었는데 짤주머니로 쭉 짠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모양 그대로,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 그게 가소성입니다. 신장성은 쭉쭉 잘 늘어난다. 반죽 사이에서 잘 밀어 펴지도록 하는 성질이 신장성이고요. 크림성은 말 그대로 반죽을 믹싱했을 때 공기 혼입을 통해서 점점 크림화되는 성질. 크림처럼 잘 된다. 수분이나 유분, 덩어리가 분리돼서 따로 놀지 않고 크림처럼 잘 섞인다. 유화성하고도 관계되겠죠. 그런 공기 혼입 시 크림화되는 성질이 크림성이고, 쇼트닝성은 바삭바삭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설탕과 함께 유지류. 설탕 유지류는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품의 부드러움과 바삭함,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쇼트닝성이다. 설탕 유지류 쇼트닝성에 관계되고, 글루텐 형성 방해, 부드러움과 바삭함, 쇼트닝성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잘 변질되지 않는다. 산소에 의해서 산패되는 걸 잘 견딘다. 그만큼 산패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성. 그래서 각 성질의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 반죽의 발전 정도를 보겠습니다. 자, 반죽을 해나감에 따라, 즉 반죽을 치댈수록 반죽 단계는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렛다운 단계, 파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용어가 생소하죠? 순서를 잘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단어로 외웁니다. 피클, 발췌, 레파. 피클, 발췌, 레파입니다. 맨 처음 건조 재료와 액체 재료 모두 적당히 섞어주는 단계, 그게 픽업 단계고요. 밀가루와 수분이 섞이면서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믹싱볼이 깨끗해지는 상태. 자, 믹싱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섞으면은 맨 처음에 이 믹싱볼 표면에 묻으면서 지저분해지죠. 그런데 글루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한 덩이가 되고 믹싱볼이 깨끗해지는 단계가 클린업 단계입니다. 뭐가 클린하게 된다고? 믹싱볼이 클린하게 되면서 한 덩이가 된다. 클린업 단계. 집어넣어서 그냥 적당히 섞어주는 단계가 픽업 단계고, 믹싱볼이 깨끗해지는 단계가 클린업 단계. 그 다음에 피클, 발췌, 발전 단계인데요. 반죽이 완전히 발전했다. 탄성력이 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탄성력이 최대가 되면서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단계가 완전히 반죽이 발전했구만. 디벨롭먼트, 발전 단계입니다. 탄성력 최대,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단계고, 프랑스 빵 같은 경우에는 요 발전 단계까지만 반죽을 해줘요. 발프다, 발프. 발전 단계, 프랑스 빵. 발전 단계, 프랑스 빵. 발프, 발프. 자, 그 다음에 요 탄성력이 최대가 되는 이 발전 단계를 넘어서까지 반죽을 해주게 되면 이 반죽 상태는 최종 단계가 되는데요. 파이널 스테이지. 요 최종 단계가 대부분의 빵에 있어서의 최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자, 반죽을 시작했으면 파이널까지 해줘야 되죠. 대부분이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부분 빵의 최적 상태는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결정난다. 탄력성과 신장성이 가장 좋은 단계다. 그런데 이 파이널 스테이지를 넘겨서 오버 믹싱 됐다. 그러면 그게 렛다운 스테이지가 됩니다. 렛다운 단계. 지친 거죠. 과반죽 상태 지친 단계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탄력성을 잃으면서 오히려 끈적끈적하게 점성이 커지는 단계가 됩니다. 렛다운 단계. 이런 렛다운 단계까지 반죽을 해주는 제품을 찾아라 하면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 찾으시면 돼요. 보통 요 두 개가 나온다. 렛다운 단계까지 반죽해주는 제품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 영국의 비틀즈가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 먹으면서 불렀죠. Let it down, let it down. 자, let it down. 렛다운 단계는 비틀즈 오빠들이 즐겨 찾는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의 반죽 상태다.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렛다운, 지친 단계까지 지나면 완전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파괴 단계에 이르는데요. 이제 더 이상 빵 반죽으로 쓸 수 없는 신장성과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글루텐이 끊어지고 신맛이 나는 단계가 돼버려요. 파괴 단계. 이름부터가 부정적이죠. 자, 따라서 발전 단계 발프, 프랑스 빵류. 최종 단계가 탄력성과 신장성이 가장 좋은 대부분의 빵의 최적 상태. 그 다음에 렛다운 단계가 let it down,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자, 반죽의 적성, 반죽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측정하는 도구로 페리노그래프, 익스텐소그래프, 아밀로그래프 요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등장하고요. 레오그래프, 믹소그래프도 간단하게만 봐주십니다. 자,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리노그래프는 밀가루의 흡수율, 글루텐 품질, 반죽 내구성, 믹싱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가 페리노그래프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반죽을 믹싱하면서 반죽의 가소성이 뭐였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나서 힘을 제거해도 그대로 있는 성질이 가소성이라고 했죠. 영어로 plasticity, 가소성과 mobility,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구고, 이를 통해서 반죽이 일정한 굵기를 얻기까지 필요한 수분량, 흡수율과 반죽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 굵기가 500BU에 도달하도록 물을 부은 다음에 여러 측정치를 시간 또는 BU로 표시한다. 이 500BU에 도달하는 거, 요 500BU라는 수치가 시험에 또 등장할 텐데요. 500BU에 처음 도달했을 때의 시간, 그 시점이 도달 시간이다.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주십니다. 자, 페리노그래프는 뭐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믹서 내에서 반죽이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 성질들을 수치적으로 기록해서 글루텐 흡수율, 글루텐의 품질, 반죽 내구성, 믹싱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기계가 페리노그래프입니다. 자, 익스텐소그래프는 익스텐션이 확장, 신장력을 뜻하죠. 따라서 반죽을 잡아당겨서 신장력과 신장 저항을 측정하는 기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익스텐소그래프, 신장 저항력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많을수록 신장력이 크겠죠. 글루텐이 그만큼 많으니까 단백질 함량이 많은 강력분일수록 신장 저항력이 크다. 요것까지. 그리고 이런 신장력을 측정해서 반죽의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계량제를 넣었을 때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소그래프. 아밀로그래프는 아밀라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알파 아밀라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 수치를 측정해서 밀가루의 호화 정도와 전분의 질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밀로그래프다. 아밀라제, 아밀로그래프, 밀가루의 호화 정도, 전분의 질을 파악한다. 되셨죠? 자, 레오그래프, 믹소그래프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괜히 읽었다가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은 정확히 보고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반죽법의 종류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총 10가지를 소개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5, 6가지는 아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큰 틀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반죽법이냐 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제대로 알아놔야 될 것은 스트레이트법, 직접법, 그 다음에 스펀지 도우법, 중정법이라고도 하죠. 액체 발효법, 액종법, 노타임 반죽법, 그 다음에 비상 반죽법. 요 5가지 반죽법에 있어서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스트레이트법, 직접법은 말 그대로 모든 재료를 한 번에 투입해서 반죽하는 방법이에요. 믹싱 온도는 27도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모든 재료를 그럼 어떤 식으로 넣느냐? 자, 유지만 빼고 일단 모든 재료를 믹싱한 후에 유지를 클린업 단계에 넣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스트레이트법에서 유지는 언제 넣는다? 클린업 단계에서 넣는다. 그 다음에 1차 발효 시 온도 27도, 상대 습도는 75에서 80%, 1차 발효는 1시간에서 3시간 해줍니다. 자, 요런 조건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스트레이트법에서 1차 발효 시 온도, 상대 습도, 발효 시간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된다. 자주 시험에 나와요. 온도 27도, 상대 습도 75에서 80, 1시간에서 3시간, 스트레이트법 1차 발효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빼기 작업을 하는데요. 펀치 작업이죠. 1차 발효 후에 처음 부피의 2배 정도 부풀었을 때, 또는 발효 총 시간의 60%가 지난 시점에서 실시합니다. 가스 빼기 작업은 언제 한다? 1차 발효 후 부피가 2배 정도 부풀었을 때, 또는 발효 총 시간의 60%가 지난 시점, 60%가 지난 시점, 2배 60% 가스 빼기 작업 펀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1차 발효는 처음 부피의 3배 정도 부풀었을 때까지 하는데요. 확인은 어떻게 하냐? 반죽 섬유질 상태를 확인해서 손가락으로 찔러봐서 자국이 살짝 오므라드는 상태까지 진행을 합니다. 1차 발효. 그 다음에는 다시 분할하고 둥글리게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중간 발효를 하는데, 벤치타임, 중간 발효죠. 중간 발효를 하게 되고, 이때는 반죽의 유연성과 신장성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중간 발효가. 자, 중간 발효는 언제 한다? 분할과 둥글리기 이후에 하는데, 반죽의 유연성과 신장성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고, 15에서 20분 정도 중간 발효를 합니다. 스트레이트법. 중간 발효는 15에서 20분 정도. 온도 27에서 29도. 약간 더 높아졌죠. 27에서 29
29도고 상대 습도는 75%. 1차 발효가 75에서 80%였고 중간 발효는 상대 습도 75%, 15에서 20분 정도 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양 잡는 정형과 팬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위치시키는 팬닝 이후에 제품을 철판 위에서 최종적으로 2차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요 2차 발효 조건, 스트레이트법의 2차 발효 조건, 온도가 35에서 43도, 상대 습도 85에서 90%,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자, 온도도 높아지고 상대 습도도 높아졌죠. 온도는 27도에서 29도가 중간 발효였고 1차 발효는 27도였는데 여기서 팬닝 이후에 2차 발효는 35에서 43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75에서 80에서 다시 중간 발효 75%, 2차 발효는 85에서 90%에서 합니다. 상대 습도고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1차 발효, 2차 발효 휴지를 두는 거니까 벤치 타임 두는 거니까 짧게 15에서 20분이 중간 발효, 팬닝 이후에 철판 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2차 발효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외워주시면 돼요. 어떤 반죽법이다? 스트레이트법. 자, 이런 스트레이트법은 발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발효 손실이라는 것은 무게를 손해봤다 이 말입니다. 발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죽의 무게가 발효 전보다 줄어드는 현상. 그게 발효 손실인데요. 발효를 길게 할수록 발효 손실이 크겠죠? 따라서 발효 시간이 짧아서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게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이 되겠고 제조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소 제약도 좋고 장비 절약도 가능하다. 어쨌든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간단하다. 시간과 노동력, 장비 절약 모두 절약되고 발효 손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잘못된 공정이 있을 때 이를 수정하기 어렵고 제품 노화가 빠르고 제품의 부피가 작아지고 발효 내구성이 약하다. 그만큼 간단히 했기 때문에 제품 부피도 작고 발효도 제대로 안 된다. 그게 스트레이트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재료의 비율을 베이커스 퍼센트, 즉 밀가루를 100%로 봤을 때 한번 보면 물이 60에서 64%, 이스트 2에서 3%, 설탕 4에서 8%, 소금이 2%, 유지 3에서 4%, 탈지 분유 3에서 5%, 이스트 푸드 0.2%. 이런 구체적인 수치 뭐 외울 분은 외워주셔도 되지만 너무 외울 게 많죠? 그냥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2% 정도 들어간다는 거.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스트레이트법의 제조 공정, 빈칸 요렇게 가로쳐 놓고 집어넣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배합표 작성하고 재료 계량하고 반죽한 다음에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한 다음에 중간 발효, 정형 팬닝 한 다음에 2차 발효입니다. 그런 다음 굽기 냉각 순서로 진행된다. 자, 감 잡으셨죠? 반죽 후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후에 2차 발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펀지 도우법 볼게요. 중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종이라는 게 스펀지 도우예요. 간단히 중종을 먼저 만들고 스펀지를 만든 다음에 본반죽과 섞어서 두 번 반죽한다. 그런 방법이 스펀지 도우법, 중종법입니다. 반죽을 스펀지 반죽과 본반죽으로 나눠서 두 번 반죽하는 방법으로 발효 공정상 발효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제빵 공장에서 사용되는 게 이 스펀지 도우법입니다. 스펀지 반죽은 먼저 재료 배합을 한 다음에 24도씨에서 픽업 단계까지 반죽한 후에 온도를 올리죠. 3도 정도 올려서 27도, 상대 습도 75에서 80% 조건에서 3시간에서 5시간 가량 발효를 해줍니다. 뭐 반죽할 때? 요 중종, 스펀지 반죽할 때. 그런 다음에 요 스펀지 반죽이 4배에서 5배 정도 부피가 증가했을 때 반죽의 중앙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드랍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드랍 현상이 생길 때까지 스펀지 반죽을 발효시켜줍니다. 자, 이 스펀지 반죽 발효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죽 내부 온도는 약간 상승하고 산도 pH는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까지? pH 4.8까지. 내부 온도는 아까 재료 배합 후에 24도 반죽에서 픽업 단계까지 반죽한 후에 언제 발효에 들어간다고 했죠? 온도 27도, 상대 습도 75에서 80%에서 발효에 들어가는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28도에서 30도까지 내부 온도가 또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처음에 24도에서 픽업 단계까지 했다가 27도가 되면 발효를 시작하는데 이게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간다. 자, 그런 다음에 드랍 현상 생기고 스펀지 반죽을 이때까지 발효시킨 다음에 이 스펀지 반죽과 나머지 반죽, 본 반죽 재료를 다시 모두 합쳐서 8에서 12분간 믹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덩이가 되었죠? 이렇게 한 덩이가 된 본 반죽을 10에서 40분간 플로우 타임, 일종의 휴지 시간을 갖는데요. 이 플로우 타임은 발효가 완료된 스펀지를 나머지 반죽과 혼합했을 때 파괴된 글루텐층이 다시 재결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통상 20에서 40분 정도. 자, 위에는 10에서 40분이라고 했는데 10에서 40분, 20에서 40분 이렇게 나와도 모두 O 하시면 된다. 어떤 시간? 플로우 타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부터 굽기 냉각까지의 과정은 스트레이트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런 스펀지 도우법에서 탈지 분유를 첨가하게 되면 분유 속의 단백질이 반죽의 pH가 저하됐을 때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루텐의 믹싱과 발효 내구성을 조절하고 효소와 이스트의 활성을 돕기 때문에 밀가루가 쉽게 지치거나 아밀라제의 활성이 과도할 때 또는 단백질 함량이 적거나 약한 밀가루를 사용할 시에도 뭐를 첨가한다? 탈지 분유를 첨가한다. 자, 스펀지 도우법에서 탈지 분유의 역할 요거 기억해 두십니다. pH 저하 시 완충제 역할한다. 내구성 조절하고 이스트 활성화를 돕는다. 따라서 쉽게 지치거나 아밀라제 활성 과도할 때 단백질 함량 적거나 약한 밀가루 사용 시 이럴 때 탈지 분유 첨가한다. 자, 이러한 스펀지 도우법은 스펀지 반죽하고 발효시켜서 본반죽이랑 섞는 요런 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정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지연돼서 저장성이 좋아진다. 발효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러운 것도 스펀지 도우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트 사용량을 20%가량
대량 줄일 수 있다. 자, 부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트 사용량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발효 기간이 길수록 발효 손실은 증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발효 손실이 증가하고 공정 시간이 증가하고 노동력 및 시설, 장소에 제한이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도우법의 단점이 되겠죠. 자, 스펀지법 식빵 배합 비율. 자, 암기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탈지 분유가 들어간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2에서 4% 탈지 분유의 역할. 스펀지 도우법. 제조 공정 가로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배합표 작성, 재료 계량. 그 다음에 스펀지 반죽하고 스펀지 반죽 발효시켜야 되겠죠. 발효한 다음에 본반죽하고 본반죽을 분할 둥글리게 하기 전에 플로어 타임 있다는 거. 요 플로어 타임 가로치기 좋겠죠. 그런 다음에는 중간 발효부터 굽기 냉각까지 요건 스트레이트법이랑 동일합니다. 정형 팬닝하고 2차 발효한다. 스펀지 도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액체 발효법, 액종법 보겠습니다. 요 액종법은 스펀지 도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줄이기 위해서 스펀지 도우법의 변형이다. 요 설명이 나오면 액종법, 액체 발효법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스펀지, 중종 대신에 액종을 만들어서 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트, 이스트푸드, 설탕, 분유, 물을 섞은 다음에 2~3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뭐를 만든다? 액종을 만든 다음에 요걸 다시 본반죽이랑 합쳐서 반죽하는 방법이 액체 발효법이고, 역시 완충제로 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액체 발효법을 개발한 미국 분유연구소가 이름이 아드미라고 해요. 그래서 아드미의 이름을 따서 아드미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순서는 배합표 작성, 재료 계량 후에 액종 재료, 중종이 아니라 액종 재료를 섞고 2~3시간 발효해서 액종 만든 다음에 액종을 언제까지 발효시키냐? pH를 측정해서 체크하는데요. pH 4.5에서 5.0까지 되면 발효를 완료합니다. 액종의 발효 완료 시점 물으면 pH 4.2에서 5.0, 4.2에서 5.0 액종 발효 완료 시점이고, 그 다음에 플로우 타임을 두는데 15분을 가집니다. 15분. 그런 다음 분할 및 둥글리기 하고 벤치 타임을 두는데 벤치 타임은 15에서 20분, 15에서 20분. 벤치 타임 가진 이후에 정형 팬닝하고 2차 발효하고 굽기 냉각. 요 과정은 앞에 두 방법과 동일해요. 자, 이런 액종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효 손실이 적다. 생산 손실도 적다. 중종법과의 차이점이죠. 역시 노동력과 공간, 설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펀지 도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으니까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인 노동력, 공간, 설비 절감을 가져오면서 스펀지 도우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발효 손실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적기 때문에 역시 발효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를 사용해도 빵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액종법에는 아까 pH를 낮추기 위해서 산화제를 사용하는데 산화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연화제와 또 환원제가 필요하고, 그런 특성상 설비에 위생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다. 액종법의 단점은 산화제 사용량이 늘어나며 연화제, 환원제가 필요하고 특성상 설비의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되셨죠? 자, 다음은 노타임 반죽법입니다. 시간 없어, 빨리 반죽해야 돼, 이런 느낌 오시죠? 맞습니다. 보통 발효를 시켜서 글루텐을 숙성시키는 대신에 그냥 화학약품을 써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숙성을 시킴으로 인해서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반죽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 없어 반죽법, 노타임 반죽법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발효 공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발효 반죽법이라고도 한다. 자, 노타임 반죽법에서는 산화제와 환원제, 이런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숙성시키기 때문에 뭘 산화제와 환원제로 쓰는지 요게 중요하겠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밀가루 단백질의 치올기 결합, SH기를 이황화 결합, SS 결합으로 산화시켜서 단백질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가스 보유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이 산화제가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취급성을 증대시키고 1차 발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산화제의 역할. 그래서 이 산화제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지효성 작용을 하는 브롬산 칼륨, 그리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내는 요오드 칼륨, 표백과 숙성 작용을 하는 아조디카본 아미드, ADA,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화제로 쓰입니다. 지효성 작용하는 브롬산 칼륨, 속효성 작용하는 요오드 칼륨, 표백과 숙성 작용, ADA, 아조디카본 아미드, 비타민 C, 노타임 반죽법에서 사용하는 산화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원제는 SS 결합, 이황화 결합을 끊어주는, 절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글루텐 구조를 약화시킴으로써 반죽 시간을 25%가량 단축시킬 수 있는 게 환원제입니다. 자, 산화제는 단백질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가스 보유력을 증가시키고, 환원제는 밀가루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결합을 절단시킨다. 글루텐 구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화제의 종류로는 L시스테인과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소르브산, 아황산 수소염이 있습니다. 자, 노타임 반죽법에서의 환원제, 결합을 끊는다, 환원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황화 결합을 절단시키는 L시스테인,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소르브산, 아황산 수소염, 환원제로 쓰입니다. 또 노타임 반죽법에서 알아둬야 할 게, 이 스트레이트법에서 노타임 반죽법으로 변경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냐, 요거 물어봅니다. 물 사용량은 1에서 2% 감소시키고 설탕 사용량도 1% 감소, 하지만 이스트 사용량은 0.5에서 1% 증가시키고요. 반죽 온도를 훨씬 높게 하죠. 스트레이트법은 믹싱 온도 27도였는데 반죽 온도를 3에서 5도 정도 올린 30에서 32도 정도로 하고, 혹은 산화제와 환원제를 사용한다. 요건 쉽게 알 수 있겠죠. 요게 바로 스트레이트법에서 노타임 반죽법으로 변경 시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사용량, 설탕 사용량 1에서 1% 각각 감소시키고 이스트 사용량은 0.5에서 1% 증가시킨다. 반죽 온도 올리고요. 30에서 32도, 산화제, 환원제를 사용한다. 자, 이러한 노타임 반죽법은 가장 큰 장점이 제조시간 단축이죠. 시간 없어 반죽법, 제조시간 단축이 가장 큰 장점. 빵 속결이 치밀하고 고르다, 발효 손실이 적고 반죽 기계에 대한 내성이 양호하다. 반죽이 부드럽고 흡수율 좋은 것도 노타임 반죽법의 특징입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효 내성은 떨어지고 맛과 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반죽의 발효 시간이 길고 과정이 긴 반죽이 당연히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맛과 향이 좋겠죠. 급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제품에 광택 없고 제품의 질이 고르지 않다. 저장성 떨어지고 재료 단가가 비싸다. 자, 다음은 비상 반죽법입니다. 비상! 이머전시다! 빨리 만들어! 이런 느낌 오시죠? 갑작스런 주문이나 예상치 못한 설비 고장으로 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 표준 반죽시보다 반죽 시간은 늘리고 발효 속도는 촉진시킴으로써 전체 공정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품에서 이스트 냄새가 남거나 부피가 고르지 못하고 빨리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비상 반죽법입니다. 비상! 주문이 너무 많이 몰린다! 설비 고장이다! 반죽 시간 늘리고 발효는 촉진시키고 전체 공정 시간, 노동력 줄일 수 있지만 제품에 이스트 냄새 남고 부피 고르지 못하고 노화 빠르고 저장성 떨어진다. 비상 반죽법. 다시 한번 개념 잡으시고요. 자, 비상 반죽법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게 이 비상 반죽으로 변경할 때 필수적 조치사항, 선택적 조치사항입니다. 요것만은 필수적으로 꼭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게 필수적 조치사항인데요. 반죽 시간을 20에서 30%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반죽의 신장성과 가스 보유력을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따라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다 하면 반죽 시간을 15에서 30분, 비상 스펀지법은 30분가량 반죽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반죽 시간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15에서 30분, 18분이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비상 스펀지법은 30분인데 22분 이렇게 나온 데도 있으니까 어쨌든 반죽 시간을 표준 반죽보다 20에서 30% 증가시킨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물 사용량을 1% 증가시켜서 이스트 활성을 촉진시키고 작업성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겠죠. 반죽 온도를 30도로 올려서 온도 올리면 발효 촉진되겠죠. 반죽 발효 속도를 촉진시키고 생이스트 사용량 2배로 증가. 역시 발효 속도 촉진을 위해서고요. 설탕 사용량은 1% 감소시키는데 요건 발효 시간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당분이 많아져서 껍질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가 필수적 조치사항이고 선택적 조치사항은 소금 사용량을 1.75% 감소시킨다. 자, 소금은 이스트 활성을 억제시키죠. 따라서 이스트 활성을 억제시키는 소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게 선택적 조치사항이고 이스트 푸드 사용량을 늘려서 이것도 발효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완충제 역할로 아까 완충 역할 뭐였죠? 발효 지연시키는 분유였죠. 분유는 1% 정도 감소시키면 반대로 발효가 더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완충제 역할을 하는 분유는 발효를 지연시키니까 1% 정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식초나 젖산을 첨가해서 반죽 pH를 낮춰줘서 발효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데요. 식초나 젖산을 0.5에서 1% 정도 첨가해서 반죽 pH를 낮춤으로써 발효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선택적 조치사항입니다. 자, 비상반죽법은 반죽 시간을 20-30% 증가시키고 발효 속도는 촉진시킴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인데 필수적으로 물 사용량 1% 증가, 반죽 온도 30도로 올리고 생이스트 사용량은 2배로 증가시키고 설탕 사용량 1% 감소한다. 이런 필수적 조치를 하고 선택적 조치사항으로 소금 1.75% 감소, 이스트 푸드 사용량 늘리고 완충제 역할하는 분유 사용량 1% 감소시키고 식초나 젖산을 0.5에서 1% 첨가해서 반죽 pH를 낮춰준다. 그렇게 해서 발효 촉진시켜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지만 제품에서 이스트 냄새 나고 부피 고르지 못하고 노화 빠르고 저장성 떨어진다. 이런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동 반죽법, 초고속 반죽법인 찰리우드법, 4호종법, 오버나이트 스펀지법, 구연법까지 어떤 방법인지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냉동 반죽법은 말 그대로 1차 발효 또는 분할 성형을 마친 반죽을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시킨다. 왜죠? 필요할 때마다 해동해서 사용하려고. 자, 1차 발효 끝나고 혹은 분할 성형을 마친 반죽을 냉동시켰다가 필요할 때마다 해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냉동 반죽법인데 급속 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 냉동할 때는 급속 냉동, 해동할 때는 완만 해동이에요. 빠르게 냉동시키고 천천히 해동한다. 기본입니다. 자, 급속 냉동하는 이유는 전분이 노화되는 구간인 영하 7도에서 상온 10도C를 그 구간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얼음 결정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으로 냉동시키는 거고요. 이 냉동 반죽법에 사용하는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을 택하고 가능한 수분, 물은 적게 사용합니다. 반죽은 스트레이트법으로 하고 다른 제빵법보다 조금 되도록 수분이 적도록 물 사용량을 조절해야 돼요. 반죽 온도는 제일 낮죠? 20도씨가 반죽 온도고요. 냉동 중에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반죽보다는 이스트 양을 2배로 증가시킨다. 요거 기억해 주십니다. 냉동 반죽은 냉동 중 가스 발생 줄이기 위해서 보통 반죽보다 이스트 양 2배로 한다. 요건 냉동을 시키게 되면 1차 발효 때 생성된 수분이 얼게 돼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스트와 글루텐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스트 파괴로 생성된 이 환원성 물질이 반죽을 퍼지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63%에서 58%로 줄입니다. 냉동 반죽법에서 중요한 게 뭐다? 수분 줄이는 거. 수분 줄이고 이스트 양 2배로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해동 시에는 냉장고에서 냉장 온도 완만 해동합니다. 5에서 10도씨에서 컨디셔너나 리타드 등의 설비를 사용해서 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좋고 반죽할
반죽할 때는 산화제와 환원제, 노화방지제 첨가해주는데요. 산화제라면 브롬산 칼륨 비타민C 있죠. 환원제는 L시스테인 첨가해줍니다. 그리고 노화방지제로 스테아릴 젖산나트륨 SSL을 첨가한다. 냉동기간이 길어지면 품질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냉동 후에 꺼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선입선출, 뭐죠? 먼저 냉장고에 넣었던 것부터 차례대로 꺼내서 쓰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부터 빨리 꺼내 써야지. 저 안쪽에 오래된 반죽을 놔두고 신선할 것 같아서 며칠 전 거를 먼저 꺼내 쓰게 되면 그건 후입 선출이 되겠죠. 후입 선출이 아니라 냉동 기간을 지켜서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입 선출 원칙을 지킨다. 이러한 냉동 반죽법은 언제든 냉동시켜서 보관할 수 있으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야간 휴일 작업도 가능해서 작업 효율이 좋고 생산 및 공급 조절도 쉽겠죠. 냉동 기간 중 제품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빵의 최종 부피가 커지고 속결과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발효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제조 시간 짧아지고 시간별로 가꾸운 제품이 제공 가능하다. 그렇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 시간별로 가꾸운 제품 제공 가능하다. 냉동 반죽법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해동 시에 반죽이 끈적거리고 퍼지기 쉽고요. 이스트가 죽어버려서 가스 발생력이나 가스 보일력 모두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산화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굽기 이후에 제품 노화도 빠른 게 냉동 반죽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찰리우드법은 초고속 반죽법인데요. 영국 찰리우드 지방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찰리우드법이고 초고속 반죽기를 이용한다. 요게 특징입니다. 화학적 발효 대신에 기계적으로 숙성시키기 때문에 공정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발효 기간이 짧게 되면 향미는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플로어 타임 이후에 분할하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되도록 플로어 타임 거친 이후에 분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찰리우드법. 사워종법은 자가배양한 천연 발효종을 이용한 거죠. 사워종을 이용해서 가공된 이스트 대신에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역시 풍미가 좋고 소화가 잘 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보존성이 향상된다. 이런 특징이 사워종법입니다.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 풍미가 좋고 소화 잘 되고 노화 지연시킬 수 있고 보존성 향상되는 그런 반죽법이 사워종법이다. 그 다음에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밤을 새워 발효시킨다는 뜻으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자, 특징은 발효 손실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3에서 5%나 된다. 그냥 발효시켜놓고 자고 일어나서 확인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발효시키는 거죠. 적은 양의 이스트로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장시간 발효시키기 때문에 신장성이 좋고 맛과 향이 풍부하다. 가스 보일력이 좋다. 저장성 높다. 이런 특징이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적게 한 제품의 특징을 적어놓고 답으로 찾게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후연법은 나중에 소금을 넣는다. 후연법입니다. 따라서 소금을 클린업 단계 직후에 넣어서 믹싱을 하는 방법으로 반죽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요게 특징입니다. 반죽 온도를 감소시키고 흡수율은 증가시키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반죽의 수화를 촉진시키고 제품 속색을 갈색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후연법이에요. 자, 다음 중 후연법의 특징을 찾아라. 반죽 온도 감소, 흡수율 증가, 조직을 부드럽게 한다. 반죽의 수화를 촉진시킨다. 제품 속색을 갈색으로 만든다. 이런 특징들 꼭 기억해 두십니다. 소금을 클린업 단계 직후에 넣어서 반죽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후연법.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제빵 파트에서 여러가지 반죽법까지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